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젊었을 땐 잘 썼던 두 다리인데 나이가 들면 걷는 것도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 가자고 하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고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또 수술을 하자고 하지는 않을까 지레 겁부터 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흔히 혼동하기 쉬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치료법의 차이에 대해 남원 튼튼통증의학과 기형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자는 도중에도 지끈지끈 아파오는 허리,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통증의학과 전문의 기형곤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치료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허리 통증이나 다리에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끔은 허리 디스크일 때도 있고 또 척추관 협착증일 때도 있어요.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두 질환 모두 허리에 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비슷합니다. 예. 허리 디스크는 주로 젊은 층에 주로 발생하고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40대 시작해서 50대에서 60대 장년층에 주로 발생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관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것은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으로 엉치나 장단지나 그 발 밑까지 예. 땡기고 쑤시는 증상을 보이고 감각 장애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들에 있어서 가장 흔히 증상을 호소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오래 걷다 보면은 엉치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마비가 오면서 못 걷게 되고 그때 당시에 또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증상이 아주 완화돼서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증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가장 일반적인 구별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앉아 있을 때하고 또 허리를 숙일 때 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환자들이 보통 와서 이제 진료실로 와서 이제 아침에 그 막 일어나서 이제 머리를 감다거나 뭐 허리를 숙이면서 양말을 신는다거나 그럴 때 통증을 허리에 이제 뻣뻣한 그런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에 강력히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오래 걷다 보면은 다리로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5분도 못 걸을 정도로 마비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쪼그려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하면 이제 증상이 완화돼서 다시 걷게 되는 예.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증상이지만은 환자 스스로가 이제 자가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것은 이제 내원하셔서 그 전문의와 상의해서 이제 이런 자기 몸에 맞는 그런 처방과 진단을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원인이 다른 건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허리 디스크는 원인은 특별하게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아주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는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논문에 의하면 그 우리가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작업을 하는 환자나 아니면 그 오래 앉아 있는 운전 기사님들 같은 그런 환자들 또 흡연을 많이 하신 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일반 사람에 비해서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인 경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척추에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이 생기면서 척추관을 형성하는 그런 인대나 어떤 관절 그리고 퇴행성 디스크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발병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30대 이후에 이제 이런 퇴행성 변화가 같이 곁들이면서 발병할 수 있고 그밖에 또 척추 전방 저인증이나 또 수술 후에 우리가 흔히 많이 허리 수술하잖아요. 예. 허리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고
그밖에 이제 어르신들 이제 압박골절, 척추에 골절이 있은 후에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압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둘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통계적으로 한 90% 정도는 우리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술 없이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면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해볼 수 있겠고, 예.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인 신경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수술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치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셨을 때 이제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하고 거기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 조금 전에 신경 치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신경 치료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경추관공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디스크나 또 협착증에 의해서 척추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시암이라는 영상 증폭 장치를 이용해서 이 문제되는 신경을 찾아가지고 이 신경의 이제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신경 치료입니다. 다음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꼬리뼈 사이에 신경통한 통로 쪽으로 이제 바늘을 위치시켜서 약물을 주입하여서 이제 병변으로 가게 하는 그런 신경 주사 치료 방법입니다. 또 그밖에 또 척추 이제 후지 내측지 신경 치료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척추 후관절을 지배하는 척추 후지 내측지 신경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시암이라는 영상 증폭 장치를 이용해서 네. 신경을 찾아내서 하는 그 치료 방법입니다. 위에 방금 이제 설명한 그 시술들은 우리 병원에서 시술 후에 한 30분 정도 이제 우리 관찰하고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신경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분들은 신경 치료는 받을 때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신경 치료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흔한 디스크 탈출증을 예로 드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디스크가 이제 강한 충격이나 또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은 그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서 그 뒤로 가는 그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신경에 염증이 발생하고 또 부종이 생깁니다. 이때 그 시암이라는 영상 증폭 장치를 이용해서 그 문제가 되는 신경을 찾아서 이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네. 그다음에 신경의 염증이나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신경 주위에 있는 근육과 그다음에 신경 주위에 있는 혈관의 속의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해서 신경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경 주사 치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경 치료 후에가 중요한데요. 예. 신경 치료 후에는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었던 환자들의 어떤 허리에 안 좋은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 그리고 작업 환경 등을 꼭 피하시고 그리고 척추 전문의가 이제 권장하는 그런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꼭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이 심하게 압박돼서 이제 대소변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꼭 수술을 해야 되고 네. 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 비술적 치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다음에 신경 주사 치료나 시술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4주 동안 치료를 했음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의 힘이 떨어지거나 무릎의 근육의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는 꼭 이제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발목의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대소변의 장애가 심하게 온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빠른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신경학적으로 어떤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속한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의학과 전문의 기형곤 원장과 함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치료법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날이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가렵고 쩍쩍 갈라지는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는 습도와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서울 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의 대표격인 아토피와 건선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적인 난치성 피부 질환의 양대 산맥, 아토피와 건선.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병행돼야 재발과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와 건선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토피와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둘 다 잘 낫지 않는 만성 피부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아토피와 건선 모두 이환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갈수록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낫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간혹 진료실에서 우리 네. 환자분들께서 어느 곳에서는 아토피라고 했는데 또 어느 곳에 갔더니 건선이라 하더라. 또 어떤 병원에서는 먼저 건선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네. 나중에 아토피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제 질환은 정확히 뭔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발병의 원인이나 과정이 다르게 시작되는 두 질환이지만 점차 만성으로 갈수록 그 심한 염증의 반복이라든지 진물, 또 가려움, 또 부스럼, 각질과 같은 증상들이 광범위하게 혼재하다 보니까 다소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이 두 질환 모두 근본적인 어떤 원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증상이 좀 비슷한 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혼돈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열 증상이 있으면 이게 아토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들 하시거든요. 태열 증상이 아토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네, 실제로 아이가 태열을 보이게 되면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태열이라는 것은 본래 태중의 열독, 그러니까 태아 상태에서 받게 되었던 어떤 원인이 생후에 피부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인데요. 네. 그 증상을 보면 얼굴이라든가 두피에 나타나게 되는데 문헌에 보면 마치 두피에 소똥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지저분한 그런 각질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생아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만 잘 해준다면 이 태열이 아토피로 진행하지는 잘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피부에 이렇게 붉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엄마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연고라든지 보습제를 신생아의 피부에 바로 바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자꾸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게 되면서 점차 광범위한 어떤 전신의 피부 질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토피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토피를 발전시킬 수도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네, 태열이 아토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치와 치료를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아토피로 발전하지는 잘 않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기 몸의 대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양한 악화인자나 유발인자들을 차단하고요. 적절하게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소멸이 과거의 문헌처럼 소멸이 가능한데 따라서 무작정 각종 연고라든지 보습제를 아이 몸에 자꾸 네. 바르지 말고요. 또 올바르게 수유를 해주고 또 기간이 지나면서 또 올바른 이유식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또 그 자극이 심하지 않은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목욕을 자주 시켜주고 그럼으로써 피부의 대사와 피부의 호흡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시켜주면서 지켜보게 되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은 이 각종 유발인자와
그 발병 인자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데요. 그 이유는 환경적으로나 또 먹고 마신 이런 먹거리들 속에 생화학적인 그런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태열이 자꾸 아토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아토피의 특징, 즉 점차 전신으로 광범위해지는 상황이 되고 또 악화와 재발을 자꾸 반복하게 된다면 아이 때부터 바로 근본적인 치료를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건선과 아토피는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선과 아토피는 분명 그 시작하는 어떤 양상 또 발병의 과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는 사진을 보면 먼저 보이는 사진이 그 아토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건선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아토피는 주로 팔다리의 내측 부분, 즉 접히는 부위라고 하죠. 이 가슴이라든가 팔꿈치 안쪽, 무릎의 뒤쪽, 또 허벅지 안쪽과 같은 이런 접히는 부위,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먼저 발생하는 반면에 네. 건선은 주로 바깥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변, 피부 병변의 경계선이 아토피는 좀 희미하고 넓게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건선은 어떤 동전 모양이라든지 손바닥 모양처럼 경계가 상당히 뚜렷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또 큰 특징이 아토피는 굉장히 처음부터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반면에 건선으로 시작한 피부 질환은 가려움증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이 그 특징이고요. 그리고 점차 성인이 되어가면서 만성화되었을 때 이 건선은 손발톱의 변화나 관절의 이상을 초래하는 그런 합병증을 동반하지만 아토피는 그런 합병증은 크게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자꾸 악화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 전신에 광범위하게 병변이 퍼지게 되고 그만큼 염증과 각질을 몸에 많이 지니게 되기 때문에 다소 육안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얼핏 보기엔 비슷하지만 원인도 증상도 다른 질환인데 치료는 어떤가요? 네, 두 질환 모두 근본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의 억제 치료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두 질환 모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 있는 그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층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 아토피와 건선 각각의 질환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분명히 살펴봐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지만 내재적으로 잠재된 어떤 병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을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건선과 아토피의 원인이 되는 몸의 대사 기능의 문제, 또 체질적인 약한 장기의 문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선과 아토피 각각 원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치료와 더불어서 피부 자체가 늘 호흡하고 또 피부도 땀이라든지 각종 노폐물을 배설하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은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환자들을 보면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운동을 해서 땀을 내면 피부가 따갑고 가렵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멀리 보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자극이 좀 되더라도 운동을 해서 호흡을 촉진시켜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치료와 더불어서 각종 식이 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교정시켜주는 것이 이 질환을 완치로 이르게 하는 그런 생활적인 요법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 본 그 사진의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정상에 가깝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네. 치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치료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료 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료 기간은 사실 환자 개개인의 어떤 기본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또 그 질환 자체의 어떤 심한 중증의 정도 그리고 체질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네. 다소 수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정도 걸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본 치료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고요. 또 치료의 과정 중에 호전이 되면서 상당히 좋아지더라도 중간에 복약을 중단한다든지 또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끝까지 치료에 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우 원장과 함께 아토피와 건선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계획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건강에 관한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건강 습관의 포인트가 달라진다는데요. 10대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척추 측만증과 뒷목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바른 자세와 반복적인 스트레칭이 필수고요. 20, 30대는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음주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0대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고요. 또 50대를 넘어서면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에도 힘을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 평생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